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면서 해법 찾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특히 네. 현재 조세 체계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라고 하면서 정상화 추진을 언급한 만큼 보유세 인상 논의가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상이 확정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뭐 당연히 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최근에 OECD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세는 좀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좀 균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권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건지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며칠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발표될 네네. 것 같은데요. 발표되고 나면 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감론을박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네. 결론적으로 시장은 일단은 주춤합니다. 역대 뭐 정부에서 조세를 가지고 정책을 폈을 때 반응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주춤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면 얼마까지 갈 것인가 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타 방송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택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요. 네. 해외에 이제 전문 분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네. 그 논문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유명한 네. 것들이. 거기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세제 정책은 효과가 있다. 분명히 있으나 결론은 뭐냐면 공급이 받치지 않으면 이건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켜서 그 세금 올라간 만큼 이 매수자나 임차인한테 정가가 되는 결과가 빚어진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마치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근본적 해결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봐야 공급이 안 받쳐주면 아, 결론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나 논문들의 요점은 공급과 같이 갔을 같이 때 가야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고 아. 정부가 던지는 대책에 대해서 소비자와 수요자들이 반응을 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공급 대책이 발표가 안 된 건 아니고 뭐 발표가 됐는데 뭐 시장의 반응이 좀 사실 좀 미지근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 초고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얼마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초고가 기준이 뭐 한 30억 정도를 초고가 기준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30억 기준에 대해서 가혹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 그 대통령 말씀에서 좀 약간 좀 섭섭한 게 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혹하다는 표현은 정말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네네. 30억은 가혹하다. 어떤 기준에서 가혹하다는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볼 땐 관료분들께서 조금만 더 데이터업을 잘 해줬다라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잘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학교 다닐 때 상위 10% 그러면 잘한다고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부자들도 10% 그러면 네네. 부자로 인정.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 일단 개념이 떠오르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초자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5% 정도? 이렇게 되겠죠. 5%면 정말 잘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에서 그냥 일단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그런 개념이 다 잡혀 있고 100명 중에 5명이면 잘하는 거니까 그럼 5%라는 기준을 뒀더라면 차라리 3%나 5%의 개념 1%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객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그렇죠. 뻔했다. 개인적인 감정에 묻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100억을 갖고 있으면 30억이 비싼가요? 안 비쌀 수 있잖아요. 그러나 1억밖에 없는 분은 5억도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피면 안 되죠. 제 생각에. 그래서 대통령이 그 표현에 대해서 왜 저런 표현이 나오게끔 업데이트를 못 해줬을까 주위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 3% 정도면요. 다들 인정합니다. 그리고 초고가다라고. 네네. 금액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에 해당되는 분들도 거부 반응이 없을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뭔가 30억, 20억 이렇게 해버리면은 뭔가 이게 좀 지역마다 또 다르잖아요. 서울은 국가의 개념이 좀 다르고 아니면은 차등을 둬서 서울은 얼마 수준 초고가를요. 수도권은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맞죠. 축구도 우리가 리그가 다르잖아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있고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야지 객관성이나
국민들이 볼 때 수용성이 좀 높아지겠죠. 네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30억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모든 다른 뭐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언론에서도 여론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30억이면 네네네. 초고가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30억 그 아파트 단지가 양지마을이거든요. 금호 1단지에 계신데 거기가 이제 함께 이제 추진하는데 재건축을 신탁 방식으로 해요. 근데 신탁 방식을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잔금을 안 쳤거든요. 신탁 업자를 이제 지정을 했어요. 재건축위원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면 승인하잖아요. 그럼 승인 날짜에 고시된 날짜가 있잖아요. 승인됐다고. 네네네네. 고시된 날짜까지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딱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집이. 그래서 그게 또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네.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은 다주택자들 중가보다도 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세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이런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 생각에 이게 세금을 올리는 기간에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행 일자가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6개월 뒤에 시행하겠다. 음. 이러면은 시장에 이제 매물이 출하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좀 뭐 2, 3개월이다 이러면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짧고 어차피 뭐 안 될 거 이러고 그냥 그러면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게 매물 되니까. 잠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뜻대로 잘 가시려면 제가 볼 때 시행 일자 이게 좀 알맞게 나오면 시장에 좀 매물 출하 현상이 조금 나타나서 현재 뭐 대출도 좀 쪼이고 있잖아요. 네네. 같이 하면서 지금 너무 오른 집값을 조금 안정시키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법 개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시행령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기한을 둠으로써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조정, 미세한 조정이 좀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하고 나서 매물 잠김이 생각보다 심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에 좀 왜곡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섬세하게 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5.1%. 아, 올해 전체로 보면 5.1%라고 하면 이게 꽤 많이 오르는 것 같긴 한데 매매 상승률 수준에 거의 육박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이제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는데 뭐 이거는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주변에 이렇게 단지도 보면 전세는 없던데 보니까 맞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이런 동시 트리플 강세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 앞으로 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 걸로 그러니까 이게 보이나요? 지금 트리플 강세 지역이 뭐냐면 우리가 평균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현상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세제 개편안 나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공급 대책이 나오면 이제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말씀 주신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희소성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도 전월세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왜곡 현상이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게 쉽게 해소될 기미는 없습니다. 근데 차이점 하나는 말씀드릴 게 지역마다 약간 뭐랄까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을 구분하셔야 돼요. 네네. 선호 지역은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평균이 올라갑니다. 평값이. 네네네. 근데 비선호 지역은 또 안 그래요. 도리어 전세를 가는 사람들이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돈 들여서 좋은데 우리 저희 때처럼 조금 불편하더라도 열심히 살아 돈 모아야지 이 개념보다 우리 좀 맞는 돈을 사람끼리 좀 쓰더라도 내가 좀 좋은데 네네 좀 살겠다. 부담이 돼도 어. 더 벌지 이쪽이 좀 많아요 마인드가. 어. 그러다 보니까 비선호 지역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안 오르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선호 지역은 올라도 어떻게든 가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간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마인드 특히 신혼부부 거의 90%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해결하는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월세에 대해서 3040에 대해서 공급을 좀 확실히 해줘가지고 좀 그걸 해소시킬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혹시 세제 개편안 발표되는 거 말고 별도로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이나 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는 좀 준비를 더 나올 해야 것 될 같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다. 같은 시기 말고요. 아 조금 제가 볼 때 시간 약간의 텀을 두고 텀을 한 제일 좋은 시기는 제가 볼 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세제 개편안 던지면 아까 조금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 후에 추석 전에 전에 이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앞으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집권을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영속성이 있잖아요. 목표가 거기에도 아마 내년 후년이 총선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보통 열풍이 확 올라가면 그러니까 1년 가거든요. 감정적으로. 집값이 내려가도 아니면 300만 원 됐다가 200만 원 내려가면 내려간 거 아니냐 그러는데 100만 원에 산 사람은 아직 안 내려갔잖아요. 이런 묘한 스탠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조금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강남 3구나 마용성을 제외하고는 2021년 10월 가격을 거의 다 회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 요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세 달 전만 해도 회복을 다 거의 못했는데요. 25개구 중에 3, 4개구만 회복을 했죠. 강남 4구. 그러니까 최근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올라 그러지만 21년도 10월에 꼭대기에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좀 원금됐네 뭐 이런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 맞는 느낌이네요. 그분들은 고생 많이 했죠. 어.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낮아졌다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모르겠어요. 지금 공급 물량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MB 때를 좀 기억해 보면 그때 입주 물량이 15,000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반토막. 근데도 집값이 안정됐거든요. 그때 행복주택 뭐 이런 거 보금자리. 그걸 또 확정 분양가.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아마 나오면 지금 강남 서리풀지구가 22,000세대가 있어요. 2월, 3월에 다 지정했거든요. 1지구, 2지구. 요거만 제대로 정부가 잘 해서 제대로 발표해 주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추석 이후로 시장이 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 대책 나온다. 그다음에 임대차 관련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나온다.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대책 나온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엔 뭐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이 나올 수가 있나 이런 거는? 그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지자체장인 서울시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지자체장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임대료 상한선을 지금부터 얼마짜리 주택은 얼마 이상은 받지 말아라. 아니 5% 인상을 못하게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사업자들만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반 주택은 아닙니다. 2+2일 때만 그렇지. 그 다음에 2+2 끝나고 나면은 20% 올릴 수 있잖아요. 20%도 올리든 30% 네, 올리든 그거까지 잡아주면 근데 안정적이죠. 그러면 그 2+2 끝나고 나서도 올리는 걸 못 올리게 한다. 아니 오르는데 5% 이내로. 5% 이내. 그러면 거주 안정성이 좀 확보되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정부가 좀 대안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안심 신탁이라는 제도를 지금 아마 발표할 거예요. 전세 안심 신탁. 9월 전에. 네. 그게 이제 보증금을 내고 이럴 때 뭐 문제가 생기는 사기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애초에 허그가 그 돈을 대신 받고 신탁받아서 월세를 보장해 줍니다. 전세 보증을 받으면 지금은 갭 투기가 안 되니까 그분도 쓸 데가 없잖아요. 네네. 주식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그냥 예금에 두지 말고 예금이 이제 뭐 2%밖에 안 되니까 정부가 4.35%를 확정적으로 지급 보증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업에 돌리는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된 걸로 알아요. 네네.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좀 물량들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부영 같은 데가 좀 임대 많이 시잖아요. 네네. 이런 데랑도 조금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고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비아파트 활성화로 이제 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좀 시장이 좀 안정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제 개편안 발표와 별도로 한두 달 뭐 맞아요. 추석 전에 교수님 생각으로는 공급 대책 플러스 임대차 안정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요즘 빌라 원룸 월세는 100만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서민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월세는 이거 사실 이게 무슨 뭐 집 사고 대출이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굉장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그냥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모든 이런 의견들이 약간 가짜 뉴스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이런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것도 좀 과대라고 좀 보는데요. 과장된 거죠? 예. 지금 월세 100만 원인 경우는 있는데 또 강남에 뭐 300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게 단기 임대라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아파트 단기 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2년이 아니라 6개월, 3개월 이런 거. 그게 평균가를 올립니다. 짧은 기간인 대신에 금액은 좀 높습니다. 그게 이제 평균가를 높여요. 그래서 월세 300까지 지금 평균가를. 올라온 거고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 많이 안 올랐는데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좋으면 수익률이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물건이 없어서 사람들이 투자해서 빌라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강제 경매 물건이라고 하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네. 이 물건이 전년 상반기 네.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50% 가까이 경매 물건이 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세보증보험 대출을 좀 줄였잖아요. 이래서 임대주인들이 지금 돈을 못 돌려준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100만 원을 올리고 이럴 처지가 아니에요. 현재 있는 보증금도 못 빼주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월세 받으려면 돈을 내줘야지 월세를 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월세로 하는 비율이 지금 20% 정도거든요. 임대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사만 조명을 한 것이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뭐 어느 강서구 일대들은 지금 빌라 가격이 좀 다운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좋은 데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도 양극화 현상, 차별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기자들이 근데 그런 면을 자꾸 좀 보도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에 좀 휘둘릴 수도 있는데요. 발품 같은 거 좀 파시면은 정확하게 시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금리 상단 금리가 7%를 넘었다라고 네. 합니다.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최고 금리마저 5% 올라섰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기준금리가 이제는 네. 2.75% 그래서 네. 미국과의 상당 금리로 기준으로 1%대까지 금리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뭐 폭은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금리 인상되고 있는 분위기가 실제 어떻게 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의 촉발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 우리 말씀 나눴던 세제 개편안 이 세제 대책도 시장의 하방 요인이 분명히 되는 데다가 네. 요 내용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심리가 둔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두 달은 제가 볼 때 막 집값이 뭐 폭락하거나 막 5% 10% 이런 일은 아니지만 상승은 일단 제어될 겁니다. 제어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하는 패턴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매물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래량이 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딱 데드크로스가 되는 순간부터는 매도자가 이제 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가을에 이제 공급 대책이 이쁘게 나오면 확실하게 연착륙을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스토리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맞습니다. 균형감 있게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예, 그 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불이익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불이익이 이게 아니라 이익을 줄이는 건데요. 이익을 줄이는 건가? 네, 이익을 줄이는 게 불이익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 네, 네. 이 부분은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40, 40이잖아요. 네. 보유 거주에 따라서 네네. 그 부분에서 일단 그 40은 날릴 것 같아요. 날려서 그러면 양도세 감면 폭이 좀 줄게 되겠죠. 그 부분하고 이제 보유세도 분명히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한 6억이나 7억, 8억 이하는 그냥 비거주래도 서민 안정을 위해서 그냥 두고 그 위에 어느 라인에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올릴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스텝 바이로 뭐 몇 년도까지는 몇 프로 최대 저 뒤에 가보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바로 그럴 생각 안 하고 스텝 바이로 이렇게 가겠다. 예전에 과표현실 할 때 뭐 1년 뒤에는 80%, 2년 뒤에는 85, 90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발표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비거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비거주 1주택자 중에 본인 집에 비거주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그럼 본인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걸 유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은 얻는 정책적 효과는 뭔가요, 정부가? 그러니까 본인 우리가- 집에 본인들이 많이 산다. 네, 나는 네,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세를 안 주고 내가 다 들어간 산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있는 음. 분들이 한 7, 80%예요. 네. 집이 있는데 음. 전세를 살아요. 음. 자기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음.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몸테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는 나쁜 집에 살면서 아. 좋은 집을 사두고 올라가길 기다려서 팔려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는 이런 분도 계시죠. 병원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세를 주고 서울에 와서 전세를 얻어서 병원 옆에서 병원 치료받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불가피한 비거주 집단은 다 감면해 주는 걸 하고 나머지 그게 아니라 멀쩡히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투자 행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세게 물리겠다는 얘기죠. 요 패턴인데 전세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지금 현재 유주택자 전세 대출 받은 분이 되게 많습니다. 아,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데 전세를 주고 자기가 또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전세 대출을 해준 바람에 그렇게 집을 사둔 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현행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거 아니, 막았지. 지금도 전세 대출 됩니다. 유주택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데요. 1주택자인데 내가 다른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화내는 거죠. 금융위원회를 그걸 못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비판하는 그렇죠.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왜 전세 대출이 뭐예요? 집이 없는 분 대출하는 거잖아요. 집이 있는데 들어가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전세 대출을 유주택자 전세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거를 왜 3억씩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6.27 때 2억으로 줄였어요. 생생된다고. 아예 없애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플레이를 한다. 금융위원회가. 없앤 순간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도 했습니다. 9억 초과 보유주택 유주택자들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유주택자 전세대출 저 혼자 막 반대했었는데 계속 해오다가 문재인 때 정부 때 유주택자 9억 초과 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막아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 만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든지 투자 행위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집은 뭐냐? 예전에 3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감면이 있어요. 1주택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투자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그냥 유주택자 전세대출은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 타임이 됐는데 금융위원회가 만지작거리고 액션만 취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정부가 11월 출범을 예고한 부동산 감독원도 이슈입니다. 수사권을 부여해서 의심 거래에 대해 영장 없이 개인 금융 거래 및 대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기관인데 감독원이 설치되면 구체적으로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게 지금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행태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조작 거래 그 의심 신고 사례들이 꽤 많이 이제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취소되고 이게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행위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저는 투기 시장화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근본 이유가 됩니다. 투기 시장화되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정도가 다른 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정도보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자산에 사실 목을 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현장에 있을 때 상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야, 이게 거래가 이렇게 없으면 몇 명이서 짜고 몇 번 이렇게 상승 거래를 시키면 충분히 상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일어나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분양권 거래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다운 계약서는 완전 일반화돼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매 제한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매 제한이 걸리면은 전매를 안 할까요? 다 해요. 불법 전매라고 하죠. 그게 이런 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행태가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보다 이제 불법 거래가 일어나는
행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오히려 정상 거래를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게 왜 만연화되었냐? 결국에 보면 적발 행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적발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적발하는 뭐 이벤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를 하면 어디를 뒤지냐? 중개사를 뒤져요. 중개사를 털어요. 그래가지고 중개사 털어가지고 뭐 5년치, 10년치 계약서 싹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법 그 의심되는 거래를 찾아냅니다. 근데 그거를 부동산은 그런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 적발을 했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이게 불법 행위가 크거나 그러면 그 거래 행위를 무효로 돌리거나 원래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부동산은 그걸 못 합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선의의 피해자, 그 행위를 모르고 그다음 거래나 이런 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다 그래요. 한번 불법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이 거래를 다음 사람이 거래를 이 사람 걸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예 모르는 선의 제3의 선의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럼 무효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나가고 강제로 쫓겨나고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번 지나고 난 뒤에 적발해봤자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기도 어렵고 처벌 행위도 가볍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행태가 거의 이제 관습화되듯이 일반화되는 지금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중이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서 막 뭔가 이걸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한가? 그동안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의지가 없어서 안 했냐? 사실은 그게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기관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불법 행위를 잡아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장 거래 내역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돈이 오고 갔는지 안 오고 갔는지 거짓 거래인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수사 기능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동산밖에 털 수밖에 없는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지 않은 감독기관이나 부서들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길 때 좀 제대로 생겨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막강한 어떻게 보면 권한이 너무 넘치는 게 아니야 우려스러울 정도로 권한이 강한 감독기관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게 수사기관 그다음에 영장 없이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권한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각 부서 국세청 국토부 경제부 이런 것들을 다 서류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감독기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불가결한 지금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상적인 거래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생겨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권한이 막강해야 된다. 막강하지 않으면 있어봤자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그리고 이런 게 생겼는데 못 잡아낸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뭐예요? 비웃겠죠. 더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뭐 괜찮네. 이렇게 생기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불법 행위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고 정상 거래를 하는 사람은 이제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사이클을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셨을 텐데 현재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일부 지역은 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기가 아니냐 그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이클인지 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하락 초입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는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이제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부동산이 그 예전에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이 항공모함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항공모함과 같아서 굉장히 그 방향을 선회하는데 시간과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고 뭐 공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예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지나가야 그 시기가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구나를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그 변하고 있는 순간에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알 수 있는 지표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상승세를 보면 우리가 조그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0년, 21년의 부동산 시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네. 그때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기승전 부동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사람들이 둘 이상만 모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얘기만 했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때.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에너지라는 제가 표현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앉아서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주식 얘기하는 사람도 많겠죠. 이게 시장의 저변에 깔린 에너지의 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관심을 가지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현저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자 시장이 문재인 정부 때 그때 2020년, 21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부동산 모든 지역들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한꺼번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부 지역만. 맞아요. 네. 네, 일부 지역만 상승하고 그 지역 죽으면 조금 다른 지역 상승하는데 그 지역 상승하는 거는 또 원래 그 상승했던 지역의 크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점점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지역 순환 장세가 벌어지면 전에는 그 에너지가 더 타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가 조금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탄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사실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게 지금 주식 그 열풍 때문에 생겨난 거지. 맞아요. 네. 그 전에 그 한 몇 달 전에 보면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탄이 그때 풍선 효과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어요. 풍선 효과가 언제 있었냐? 경기도 핵심 서울 전체 그다음에 경기도의 일부 핵심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확 묶었죠. 갑자기. 그러면서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이 동탄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풍선 효과 좀 난다고 했죠. 근데 오래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용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주식 갑자기 삼전 닉스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제 뭔가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된 거지 풍선 효과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승기 때의 에너지와는 지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오르는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 아니면 언론의 뉴스를만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승기인가? 진짜 언론을 보잖아요. 진짜 저도 착각할 정도로 언론에서는 너무 상승 분위기에 휩싸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 뭐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유튜브처럼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들을 일부러 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과 좀 다른 뭔가 과장된 내용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 지역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상승 지역에 대한 얘기만 막 여기 하나 나오면 너도 나도 막 요즘 뭐 보면 베끼기 한다고 하죠. 어느 한 신문사나 뭐 언론에서 그걸 다루면은 나머지가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다루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체의 분위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에너지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를 꼭 들어야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언론의 이런 그 상승 분위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상승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현철 소장이 얘기하는 대로 하락 초입이거나 뭐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상승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정부 정책들을 보면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이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으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내 집 마련에 관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이제 뭐 설명 문구를 보니까 네. 같은 집을 사도 5년 뒤에는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사이클 주기는 한 5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사이클 주기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주기라고 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시작으로 한 바퀴 도는 거를 주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주기로 본다면은 지금 이전 사이클, 이전 사이클로 보자면 한 15년 정도. 10년 주기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기는 사실 약간 유동적입니다. 어떤 뭐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사람들이 또 그 시기에 뭐 다른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로 우리가 뭐 10년 주기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타당치 않고요. 지금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기가. 그 전에는 10년, 이번에는 15년. 그렇다면 이제 추세로 본다면 뭐 다음 사이클 때는 한 5년에서 한 17년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길어요. 상당히 긴데 우리가 그 집을 샀을 때 뭐 5년 정도 뒤에 이렇게 보자면 달라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샀느냐. 그다음에 내가 어떤 집을 이제 실거주라고 하죠. 실거주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실거주다 그러면 내 집 마련하면 매매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거주는 대안이 있습니다. 매매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임대는 굉장히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시기에 따라서는 임대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2014년, 15년쯤에 매매를 산 사람과 전세를 산 사람 한 5년 뒤가 되면 이 사람들은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누가 돈을 많이 벌었죠? 집을 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또 좀 더 과거로 가서 2009년이나 아니면 2008년, 2008년, 9년, 한 10년 뭐 이때쯤 해서 그때 집을 산 사람과 임대로 간 사람은 또 자산 격차가 5년 후에 벌어집니다. 그렇겠네요. 누가 유리하냐? 임대로 간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그 시기별 어떤 사이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무조건 내 집 마련은 매매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유불리를 계산을 좀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어떤 쪽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나한테 유리한가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5년 후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후회를 하거나 자산이 뭐 줄어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제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일부 지역들은 고점 대비 50%에서 70%까지 이제 뭐 폭락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테니 집값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사이클보다는 고점 대비 떨어진 가격을 보고 매수 결정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부분의 얘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 게 일단 이분들은 무조건 이 정도 떨어지고 나면 집값 상승이 바로 일어날 것처럼 숨은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상승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더 하락한다면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할 때 그냥 상승이나 하락을 전제하지 않고요. 그냥 제자리에 그냥 몇 년만 있어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때 집을 샀을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계산이나 좀 해보라는 거죠. 이분들은 제가 볼 때 계산조차 안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로 쳤을 때 뭐 한
얼마 정도 매매가를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억 정도 매매가 10억이다. 그러면 전세가는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하거든요. 네. 이게 그냥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떨어졌다 가정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면 유리한가? 그러면 내가 자산이 5억 있는 사람이 매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죠. 5억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를 하는 거니까 5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이때부터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용이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5억에 대한 이자 지금 뭐 주담대 뭐 상다는 8% 얘기도 나오지만 네. 지금 뭐 그냥 한 5% 정도 잡는다라면 5, 25 1년에 2,500만 원이에요. 2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와. 거기다가 10억짜리 집을 샀으니까 취득세가 3,3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재산세 내야 되죠. 그다음에 중개사비도 훨씬 많습니다. 그 비용을 다 합치면 거의 1억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세를 살게 되면 내 자산이 5억이 있었기 때문에 5억짜리 전세를 살잖아요. 그럼 비용이 거의 안 나갑니다. 내 자산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대출도 없죠. 그다음에 세금도 없습니다. 중개사비만 조금 나가는 거예요. 그 찾아보 2년 동안 집값이 안 올랐다 치잖아요. 1억이나 손해입니다. 그냥 1억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승하지 않으면 집을 매매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숨어 있냐? 상승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야,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상승할 거야. 상승만 생각하는 거죠. 전세랑 지금 주거 비용에 대한 계산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게 언제쯤 대략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고 어느 기간 정도 상승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면 내가 하락 초입에 50% 70% 하락한 집이 있는지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상승 이제 구간에 들어간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만약에 상승 초입인데 내가 보는 아파트가 50% 막 한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샀다 치면은 이 집은 4년 5년 동안 절대 안 오르거든요. 안 오릅니다. 그러면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매매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친다면 전세로 산 사람보다 몇 억을 손해보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그러면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할 필요 없다. 그냥 떨어진 거 사면 된다. 정말 내 자산한테 무책임한 거죠. 내 자산을 전 재산을 맡기면서 그냥 떨어졌으니까 사면 된다. 그 뒤는 뭐 상관없다. 언젠가는 오를 거니까. 실제로 2007년에 집을 산 사람이 원금 회복이라고 하죠.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원금 회복을 한 게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그거는 순수 금액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하고 나면 12년에 14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락기를 맞으면 그러니까 재수없게 꼭대기에서 산 사람은 정말 많은 기간을 원금 회복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고 바닥권에서 산 사람은 자산이 5년 6년 지나면 3배 4배가 불어요. 이거는 극명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이클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그렇죠. 정도는. 네네. 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무책임하게 야, 이 정도 떨어진 거는 괜찮아. 근데 그 뒤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그냥 사라. 저는 실제 그런 물건들을 현장에서 엄청 팔고 다녔거든요. 네, 제가 이제 분양 현장에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로 팔았어요. 미분양 난 거. 네네. 미분양 나서 막 30% 40% 할인해가지고 파는 거. 그런 거 산 사람들이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그걸 팔긴 했지만. 네. 그래서 하락한 거를 무조건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대략적으로나마 사이클을 어느 정도 알고 제가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오르는 시기에는 계집도 올라가요. 계집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입지 분석하고 하잖아요. 네. 입지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안 올라갈 것 같은 집을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시기에 2015년, 16년에 그런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집들을 만약에 가졌다라고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안 올랐는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그리고 반대로 2010년에 강남집을 만약에 샀다. 그럼 이 사람들은 2013년, 14년에 막 웃고 있었을까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분들도 한 30%, 40%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벗어나는 주택은 없어요. 시장에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시장의 흐름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와닿는 측면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월 2일 날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가 공개한 2026년도 한국 경제 보고서 여기에 보면은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OECD는 이런 개혁이 좀 더 효율적인 회복력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보유세 강화 카드가 지금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엘리언님이 보시기에는 정부가 보유세를 이제 올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부동산을 잡는 데 있어서 보유세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는 일회성이잖아요. 근데 보유세는 매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유세, 세금 요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번에 7월 달에 나올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정책이 확실하게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네.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강남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그 어떤 안도감 있는 그 어떤 멘트로 인해서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뉘앙스가 멘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네네.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보유세론에 선을 걷다. 이제 자꾸 이제부터 보유세가 자꾸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되니까 아니다라는 취임 전에. 근데 이게 이제 취임 전에는 그 카드를 안 쓰겠다 해서 최후의 수단이라는 건 쓴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뉘앙스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자제하겠지만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점점 이제 하겠다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다만 안 쓸 이유는 없다. 또 이렇게 또 바뀝니다. 이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정상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세금으로 직접 안 잡겠다더니 그러면서 점점점 하면서 거부를 못하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외국에선 보유세 올리면 집값 잡혔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인근의 일본도 보유세로 인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유세나 이런 세금 정책은 부동산이 피크 쳤을 때 보통 나왔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60년 아파트 역사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장이 왔을 때가 80년대 올림픽 직후입니다. 그때 음마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때 얼마나 올랐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78년도에 음마 아파트 분양 광고거든요. 아, 이게 음마 아파트 분양 광고예요. 예. 야, 거기에 4,400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1,000세대씩 한 4번 정도를 나눠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79년도에 이제 2차 올쇼크가 오면서 또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고 건설주 파동이 났거든요. 네네네. 31년속 하한가를 맞고 그랬어요. 건설주가. 네. 그 당시에는 건설주가 우리나라의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주도주였는데 미분양이 한 2,000세대가 났어요. 절반이 미분양이 나갔고 200만 원씩 할인 분양해갖고 10% 할인 분양할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그 과정을 겪고 나서 10년 정도 후에 요게 음마 아파트에 86년부터 오늘까지의 로그 월봉입니다. 시가총액이에요. 이게 마치 주가처럼. 주가, 봉차 틀을 아까 보니까 분양가가 31평이 4,150만 원이더라고요.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니요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 이건 계약금이었구나. 계약금이고요. 아. 최종 분양가는 2억 정도 됐네. 아니에요. 2천만 원이에요. 아 2천만 원입니까? 단위가 이게 1,000원이에요. 와 이게 이게 지금- 1,000원. 이게 지금 40년 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야 그러면 지금 한 40억이니까 거의 한 몇 배 오른 거야? 200배 올랐 200배 올랐네. 200배 올랐죠. 200. 예. 2만%네요. 수익률이. 근데 이 당시에 이게 미분양이 절반이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18년 역사적으로 그렇지. 길고 데이터도 많이 있고 거래도 활발했기 때문에 이걸 샘플로 좀 삼아서 네네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마 아파트 10년 후부터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신축을 지났죠, 이제. 그렇죠. 86년도부터. 근데 여기서 요 노란색 마킹이 1년이거든요. 파란색 마킹이 양봉 음봉입니다. 자, 그럼 이때가 파란색이 떨어지는 구간이고 그렇죠. 네네. 연간으로. 노란색은 오르는 구간인데 예.
근데 보유세가 올라갔을 때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고 싶네요. 가장 급하게 올랐을 때가 88년 올림픽 하기 한 5개월 전에 88년 3월부터 이 부분이 딱 만 3년 올랐을 때 가장 급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네네.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프를 잠깐 보면 여기에 88년 3월이라고 나오는데 이때부터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올림픽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서 91년 4월 달에 우리나라 역사적인 상수가 노태우 대통령 때 전국은 4월 달, 서울은 5월 달이었거든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후 한 몇 개월 지났을 때예요. 네네네. 이때 가격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6,500만 원이 2억 4천이 됐어요. 6424. 3년 만에 4배가 올랐어요. 그러네요. 지금으로 치면 애가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6억이 24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야,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는 언론 보도가 뭐 이런 게 주목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요, 음마가 대장이 아니었고 올림픽 회밀이 있죠. 네.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나중에 그런 게가 거기는 대형 평수가 있잖아요. 음마는 대형 평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 사람들은 쪽에 있는 올림픽 거구나. 선수촌이나 거기는 송파구고 여기는 강남구고. 예, 그래서 여기는 그 주위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30평 정도였잖아요. 40평, 50평, 60평은 주로 회밀이나 그 당시에는 올림픽 가족 아파트라고 처음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마지막에 잡는 게 세금이거든요. 이때 어떤 게 이슈가 됐냐면 올림픽 와중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노태우 정부가. 그러면서 89년 4월 달에 내년부터 종토세가 시행이 된다. 드디어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3년 만에 아파트가 4배가 올라버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종합토지세 결국은 세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일본도 90년 12월입니다. 일본도 토지세 강화 그러면서 한국도 종토세를 배워갔다. 그러면서 여기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으로에서 출발한 종토세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일본이 왜 토지세를 도입을 했냐면 그 당시에 PIR 그러니까 연봉의 소득 대비 10년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PIR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10배 수준으로 너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5배 수준이 정상이다. 그래갖고 낮추기 위해서 토지세 지조라는 거를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8년 동안 아이무 때까지 폭락을 해요. 아파트가 한 60%가 빠져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신문 기사에서 몇 년치를 한번 갖고 왔는데 21년 4월 치면 5년 전이죠. 그 당시에 2021년 10월 달에 상투치고 1년 반 정도 급락을 한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PIR 지수가 부동산원은 조금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뭐 9.3배라고 그러는데 네네. KB은행에서는 17.4배라고 그랬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나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원은 약간 보수적이에요. 정부 정책을 뭐랄까 위반하는 그런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올랐어도 덜 올랐다 그러고 그렇게 어쨌든 KB 기준으로 하면 17.4배입니다. 일본이 10배일 때 부동산 버블이 터졌어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이거는 외국에서 조사한 PIR 서울의 PIR 지수인데 32배입니다. 그 대신 여기는 아마 강남권 위주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최근 자료는 부동산 인포에서 나온 건데 서울이 22.5. 22.5. 다른 지역은 뭐 7년, 5년, 4년 이런데 네네. 서울이 지금 이게 2년 전 거거든요. 근데 2년 전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올랐잖아요. 소득이 오른 것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한 25배는 됐을 거예요. 즉 1년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25년을 모아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버블이 지금 세계에서 1등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인가 취임 1년차 기자회견에서 한국 보유세가 낮은 편이다. 7월 손질 내고 그러면서 대통령 입에서 처음으로 보유세라는 단어가 나온 게 1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다른 데서 이제 왈가왈부했지만 대통령 입에서 1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보유세라는 단어가 나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그러면서 보유세가 얼마나 낮은가를 한번 기사에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에서 국회 예산처의 정책처의 자료를 갖고 G7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네. 거의 이제 선진국에 낀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부동산 세금이 전체 부동산 가치의 몇 프로나 되느냐 세금이 0.15%밖에 안 돼요. 미국이 0.83 그다음에 영국 0.7인데 우리보다 밑에 있는 건 독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미국, 영국 선진국의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도로 세금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인 실효세율은 그만큼 낮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틀 전인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OECD에서 한국 보유세 강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래세 비중은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여라 그러는데 그걸 언론에서 또 어떻게 했냐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라 이렇게 잘못 언론에서는 회자가 되는데 비중이거든요. 거래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면서 비중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언론에서는 거래세를 낮추라는 거에 방점을 둬가지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라는 거지 거래세 세금을 낮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세를 가만히 놔두고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 비중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OECD에서 공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봤을 때는 최후의 수단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일단 고가 아파트들 다주택자 여기에 세금을 물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지 요즘처럼 중저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에는 일단은 놔둔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가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네.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여주셨지만 선진국 세율 정도의 실효세율 정도로 올릴까요? 아니면 뭐 그거보다는 단계적으로 올릴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보유세 그러면 실효세율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유세 그러면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0.15인데 1%면 그건 실효세율이고. 실효세율. 예. 그럼 1%라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뭐 한 서울에 10억, 15억 아파트 정도면 네. 재산세를 뭐 한 150만 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10억이면 1,000만 원 내는 거죠. 1,000만 원. 1%니까 10억에 아 그러니까 지금 내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네. 한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안 내는 그렇죠. 걸로 알고 현재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되면 5배가 늘어난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가 아파트라고 그랬거든요. 타겟이 고가 아파트예요. 제가 볼 때는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5%, 그다음에 한 2, 30억짜리는 1%, 그다음에 10억 미만은 지금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게.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저가 아파트는 보호하면서 고가 아파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뉴욕 기준으로 하면 뉴욕 같은 경우는 한 1.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때 한번 언급할 때 뉴욕만큼 50억짜리가 5천만 원이면 매년 그렇게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에 차등을 둬서 어쨌든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그 정부가 동탄, 기흥, 구리 이 지역을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제 뭐 이유는 이쪽이 이제 아마 강한 상승세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규제 지역의 지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집값 상승세로 인한 비규제 지역으로의 매수세가 옮겨가는 일명 그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또 반복적으로 생길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엘리언님이 보시기에는 이 풍선 효과 그러면 이번에 이제 피해간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 또 네. 나타날까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되게 작아 보여요. 과거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금리는 2% 3%였습니다. 네네. 지금은 뭐 많으면 6, 7%까지도 네네. 가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성과급 이벤트 6억 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단기 어떤 일회성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그만큼의 보너스를 나온다는 건 줘야지 아니니까. 계속 지금의 상승세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동탄 요 몇 군데만 그렇게 불이 붙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21년 고점, 5년 전에 고점을 넘은 아파트는 몇 개 단지가 안 돼요. 그 자료를 제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엘리아님이 얘기하시는 거 같은 경우 2021년도에 가장 최고가 대비해서 네. 빠졌습니까? 거기도? 많이 빠져 있죠. 그래프를 거기도 제가 많이 빠져. 실거래가를 보여드릴게요. 문정부 때 풍선효과가 재현되나 재현되나. 그러면서 동탄 얘기가 계속 나와요. 동탄, 기흥, 구리 세 군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잖아요. 지금 기존의 규제 지역에 이어서 여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그다음에 구리 즉 최근에 중심 지역에서 약간 외곽에 있던 지역이 이제 편입이 된 거죠. 네네. 알고 보면 이 지역도 약간 풍선 효과를 혜택을 받은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제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화성 동탄인데 제가 경기도는 1000개 단지 1등부터 1000등까지의 아파트를 골라갖고 수십 년 동안의 지수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중에 화성 동탄구에 43개 단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1000개 단지 중에 네네. 그리고 5만 세대가 넘습니다. 21년 10월 달이 고점이에요. 이거는 2020년부터 그래프입니다. 2023년도 여기에 급락을 22년도 3년도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잠깐 반등했다가 한 2년 정도 옆으로 기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거든요. 월중 고가까지 따지면 21년 고가까지 왔습니다.
요 종가는 월 평균값입니다. 44개 단지의 그 달의 평균을 모아서 시가총액 방식으로 그린 건데 상승률이 지난달에 엄청 올랐습니다. 거래도 많이 늘고요. 그렇지만 평균 가격은 아직 21년도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요거는 기흥입니다. 27개 단지 32,500세대로 만든 그래프인데 여기는 8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남들보다 한 두어 달 빨리 고점을 쳤죠. 급락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옆으로 기다가 한 1, 2년 정도 반등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월 평균 값으로 치면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 아니면 연초에 집을 화성에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 신혼부부가 봤을 때는 매달 오르는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이렇게 걱정하지만 5년 전에 상투에 영끌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2억 3억 손해가 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5년 전 고점에 비해서 가격을 측정할 것이냐 최근 1, 2년 동안의 가격을 측정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라는 신혼부부가 살려는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난 아직도 2, 3억 손해봤어. 아직 지금 만회 못했다. 네, 아직 못한 거예요. 몇 개 단지만 특정 단지만 지금 전고점까지 왔고 또 한 개 지역은 구리입니다. 구리도 2021년 10월 달에 상투 친 다음에 급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한 3년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못 미치네. 21년 여기, 못 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 나가는 단지는 21년 고점을 넘은 데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거기를 주목을 하니까 전부 다 21년 고점을 다 넘은 거로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또 한 가지 방금 본 요 세 개 차트를 실질 지수로 보겠습니다. 실질 지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동탄에 25년 전에 물린 10억에 산 집주인이 있는데 지금 10억에 팔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엄청나게 손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출을 안 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면 영끌한 사람은 한 8억을 대출을 받고 보통은 60% 정도를 대출을 받거든요. 뭐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2, 3억 받겠지만 평균적으로 6억이라고 치면 보통 60%를 많이 받는다면 10억에 6억이면 6억에 대한 4%만 잡아도 한 달에 그러면은 200만 원이네.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2,400만 원을 이자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이면 거의 한 1억 몇 천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10억에 산 사람이 10억에 팔면 1억 몇 천만 원을 손해고 그거는 복비나 양도세나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포함 안 한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CPI 어저스티드 인덱스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 나라의 물가 왜냐하면 또 어떤 나라는 물가가 10%대인 나라 있고 일본처럼 막 거의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그런 데도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2, 3%인 적도 있었고 그래서 방금 봤던 세 개 지역을 CPI 어저스티드 인덱스로 보겠습니다. 동탄에서 5년 전에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도 떨어졌다 회복했지만 그동안 부대 비용 그걸 갖다가 퉁친 게 자 CPI 어저스티드라고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인 기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져 있죠. 그다음에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본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꼭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몇 개 지역 말고는 정고점을 넘기는 힘들 것이고 지금 언론에서 주목받는 그 지역만 부각이 되니까 그 아파트만 뭐 동탄의 롯데캐슬이라든지 거기만 부각되니까 뭐 20몇 억이라니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 가격에 샀을까라는 후회를 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어떤 주식도 그렇고 어떤 이벤트 그냥 뉴스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들어가면 좀 나중에 낭패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중저 신용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의 부실 대출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서민들이 이제 급전 창구로 불리우는 카드론 이 잔액이 43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역대급인데 자 이렇게 이제 부실 대출 규모가 상승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부동산에 관해서 부실 대출이라는 거는 소득에 비해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에 비해서 과도한 대출을 해준 게 저는 부실 대출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우리 2018년도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서브라는 게 낮은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거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때 90년도 상수를 치고 무너질 때 대출이 그때는 기업 대출이 주로였거든요. 기업 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부실한 대출이었거든요. 그거를 원고지신 삼아서 한번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제가 일본의 35년 전에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요 빨간 그래프가 일본 전국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요 까만 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에요.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 요 빨간 거는 민간 대출 비중 GDP 대비 파란 거는 기업 대출 비중 요 두 개를 합쳐서 초록색이
민간 신용 비중이거든요. 민간 신용이 이 당시에 가계 신용이 69%였고요. 기업 신용은 147%였습니다.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206%가 됐거든요. 200%를 넘어서 과도한 대출이 있었을 때 또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를 치고서 꺾일 때 대상투가 와가지고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부실한 대출이 다 꺼지는 그런 상황을 겪었었거든요. 자, 근데 2007년도 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요. 스페인도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 칠 때쯤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도 기업 대출이 이렇게 많았어요. 기업 대출이 127%. 그러니까 210% 정도를 넘으면 버블이 터지더라고요. 비크를 찍고 더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급락을 한다고 해서 대출이 한 1, 2년 사이에 줄지는 않아요. 우리가 21년도에 서울 전국 아파트가 상술치고 지금 몇 년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꾸준히 늘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폭락을 해야지 그 뒤 이어서 경매와 그다음에 대출 회수가 이뤄지면서 대출 비중이 줄거든요. 자, 이게 90년 일본과 2006년 스페인이고요. 요건 우리나라 21년도입니다. 21년도에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구조가 돼 있고요. 다른 나라는 가계 대출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기업 대출이 130, 40%가 됐기 때문에 합쳐서 200%가 넘어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과 대출이 둘 다 104%, 119% 21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0%가 넘으면서 전국 아파트가 폭락을 하고 서울만 지금 반등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다 모아보면 미국까지 포함해서 가계 대출이 이렇게 과도하게 210%를 넘어버리면 부동산 버블이 터지더라.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일본의 90년 상투치기 8개월 전에 327 대책이라고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라는 대책이 나옵니다. 이게 잃어버린 30년의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 대신 이 대책은 부동산 부동산 쪽만 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1990년 3월 27일 통계이자 신문. 근데 날짜도 똑같고요. 용어도 여기는 융자 총량 규제인데 우리는 대출 총량 관리 용어만 바꾸고 날짜도 627 대책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그 대책이 나오자마자 부동산이 폭락한 게 아니라 올라가던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요. 대출도 조금씩 줄면서 지금도 우리도 대출 좀 증감률은 좀 줄었지만 네네.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정초부터 초비상 그래서 91년도에 상투치고 2달 후입니다. BIS 8%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대출을 회수하고 은행이 부실해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 때 BIS 미달했던 14개 은행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만큼 BIS 비율이 높은데 이 BIS 비율 계산하는 분모가 지금의 RW 해가지고 위험 가중치라고 하는데 20%까지는 이게 대통령 취임하고서 3개월 있다가 9월 달에 요 얘기가 딱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던 거랑 똑같은데 이 RW가 BIS 분모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대출 잔액이 총 대출이 10% 늘 때 부동산에 20-30%가 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0%까지. 여러분 우리도 대출 증감률이 대출은 늘긴 늘지만 증감률이 회수가 되면서 대출 안 나가고 하면서 엄청 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요 조사를 한 게 요건 서울 아파트 21년 10월 달 고점과 지금 2월 달 이거 실질 지수입니다. 고점 치고서 빠진 다음에 살짝 반등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이 1%까지 줄었을 때 21년도 22년도에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신생아 특례론 등등 해가지고 대출을 엄청 늘었다가 우리 627 대책 이후에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까지 갔던 게 7%까지 줄어요.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줄을 겁니다. 회수는 되면서 대출을 계속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대출에 따라서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오르고 내리고 했거든요. 대출이 줄면 에너지가 준다는 얘기는 뗄감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아궁이 불은 식는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지금 엘리언님이 예상하건대는 이 2021년 전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그림이 다시 반복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네, 엘리엇 파동에 의하면은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하락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석대로라면은 부동산은 어느 사이클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락의 본격적인 사이클로 들어가는 초입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지금 설명 주신 거를 들으면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으로 치면 작전주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상투치고서 급하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항공모함 같거든요. 쾌속전 같이 급하게 변치만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네, 서서히. 그러니까 피크 아웃된 상태에서 고공권에서 개마고원처럼 옆으로 기는 구간 21년도에도 5, 6개월 정도 그렇게 그런 구간이 있다가
21년도 10월 달이 상투였지만 본격적으로 하락한 건 그 다음에 7, 8월 달부터 폭락을 해갖고 추석 때 폭락을 했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제 필명이 엘리엇인데 제 채널도 엘리엇 TV고요.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는 피보나치 시퀀스랑 골든 레이쇼라고 그래가지고 피보나치 투열 그다음에 황금 비율 이것처럼 앞에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면은 그 숫자의 비율이 1.618배가 된다는 그런 규칙적인 파동의 진행 상황을 주식이나 하여튼 금융상품에 다 도입을 한 거거든요. 요 책에 나오는 여기도 보면 숫자가 쭉 써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픽으로 본다면 엘리엇 파동에서 상승파는 5개의 1, 2, 3, 4, 5라는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조종파는 ABC라는 3개의 조종파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파는 1파 상승에 대한 되돌림 이때 61.8 또는 38.2%라는 황금 비율을 조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1955년부터 주택가격지수 한 거의 60년이 넘는 가격지수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만 가지고 만들면 어떤 꾸준한 어떤 상승 추세 내에서 움직입니다. 가장 피크였던 네 군데를 고른다면 윤보선 대통령 때 61년, 그다음에 79년대 박정희 대통령,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파동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엘리엇 파동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랜드 슈퍼사이클 3파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 3파가 끝났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게 아마 2021년이겠죠? 아니죠. 그 그랜드 슈퍼사이클의 상승. 어떻게 되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가 1파고 그다음에 87년 노태우 대통령 상승파 나오기 직전까지가 조정 2파고 여기서 그림으로 좀 본다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대통령 사진도 있으니까 노태우 상승 1파, 그다음에 김영삼 조정 2파, 그다음에 노무현 상승 3파, 그다음에 이명박 조정 4파, 그다음에 문재인 상승 5파. 근데 이 5파 안에서도 1, 2, 3, 4, 5인데 요 3파가 문재인 대통령 때 3파가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 때 4파가 거친 다음에 마지막 5파가 이재명 대통령 때 끝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도 2월 달에 이미 3, 4개월 지났다.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CPI 어저스트 하면은 2월 달이 고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지만 약간 쐐기형의 패턴이 지금 모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엘리엇 파동 말고도 기술적 지표를 보면 파라볼릭 SAR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거는 포물선 같이 생긴 스탑 앤 리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추세가 바뀌었다. 거꾸로 해라라는 그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노태우 대통령 때 상승파가 끝나고 나서 상승점을 하락점으로 바꾼 상태가 벌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파라볼릭이 음전환되면서 6년 동안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21년 10월 달에 고점 친 다음에 슬슬 빠지다가 파라볼릭이 음전환되면서 급락을 한번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2월 달 고점 친 다음에 곧장 3월 달에 이게 파라볼릭이 음전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인 파라볼릭에서 일단 매도 사인이 나왔다.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라는 건데 어떤 추세를 만들고 움직일 때 어떤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볼린저 밴드라는 그 지표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1년 이동평균선입니다. 1년 이동평균선을 깬 다음에 로어 밴드가 벌어지면서 급락이 왔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중위선을 깬 다음에 조금 빠지다가 나중에 급락이 오면서 추세적으로 6년 정도 빠졌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중위선을 깨고 나서 급락 왔었던 게 볼린저 밴드가 벌어진 상태였는데 지금이 딱 그 직전인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23년 2월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상투 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 폭락을 했었죠. 반등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중심선을 깨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현재 하락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네네.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선 전환도라는 게 있는데 그냥 조금 하락해가지고는 대세가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 직전에 3개월 오른 거를 빼버리면 그건 하락이 전환됐다고 보는 게 삼선 전환도 기법인데 노태우 대통령 때도 이렇게 한번 음전환이 되면은요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음전환이 되고 나면 3개월 오른 거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6년 동안 하락을 했고요. 지금은 3개월 오른 거 빠졌나요? 네, 빠졌어요. 마지막에 오를 때 아까 봤듯이 강남구나 이게 되게 약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3개월 동안 약하게 올랐는데 이번에 중과세 유예 해지하면서 그 직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음전환이 됐고 물론 6월 달에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이 신호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코포크나 소나라는 지표인데 과거에 고점에서 나타났던 이게 레인지 오실레이터라고 해가지고 0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표인데 고점에서 나타났던 요런 고점에서의 하락 변곡점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진행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얘가 0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급락이 올 수가 있거든요. 요걸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자, 우리 엘리언님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 앞으로 3년간 절대 집을 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60년 만에 처음 겪는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곁들여가지고 60년 만에 처음 겪는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야기와 그러면 무주택자들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작년 10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 돌리기다. 소득 대비 세계 1등이다.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대구에 가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하락을 10년 안으로 막으려면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었고요. 이제 블룸버그랑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티킹밤, 시한폭탄처럼 불안한 상황에 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타임즈에서도 헤딩 다운, 그러니까 일본에 걸었던 길을 따라서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러면서 뭐랄까 부동산과의 전쟁을 약간 예고하는 듯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그 부동산 그러니까 신용이 GDP 대비 210%가 넘으면은 폭락이 와갖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스페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이미 2021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서울만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이면 요거는 일본이 상투치기 몇 달 전에 1990년에 2월 28일 날 일본이 이제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2월 28일 한 달 후인 3.27 때 여기에 나오는 하시모토 그 당시엔 대장상이었거든요. 대장상이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라는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요게 지금 나와 있는 작년에 6.27 대출 총량 관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91년에 상투치고 8년 동안 빠졌었거든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은 야쿠자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당시에 야쿠자가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잡으려면 야쿠자를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주식 부동산 마찬가지로. 근데 작년 9월 달에 출범한 지 3달 만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고 물론 본인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는데 90년에 있었던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현상이 약간 데자뷰네. 거의 대자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의 우리가 보유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을 잡는 데 있어서 세금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종토세가 시행이 된 게 90년부터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90년부터 시행되는데 하필이면 이르고 나서 1년 있다가 우리나라가 대상투 치고서 8년 동안 빠져가지고 50% 정도 빠졌거든요. 이때 일본도 지조라고 그래갖고 토지세가 나와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고요. 아까 봤듯이 금융을 조이기 위해서 BIS 8%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은행의 대출을 다 잠가버리고 대출을 줄이고 회수하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부동산 폭락이 왔었고요. 그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35년 후에 지금 RW라는 BIS 분모인 RW를 높임으로 인해서 20%는 이미 시행이 됐고 25%로 늘리는 것도 아마 조만간에 시행된다는데 5%가 늘리면 대출이 5조가 주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땔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아궁이도 식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92년도거든요. 우리나라 상투치고 1년 후에요. 그 당시에 부동산값 30% 하락 유도 지금은 생상치도 못하는 어떻게 정부에서 부동산가 하락을 유도하느냐 받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데 현 정부도 저는 마음속에 요게 있다고 봐요. 실제로는 50% 하락했습니다. IMF 때까지. 그러면 일단은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대세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좀 기다렸다가 집을 사는 것이 맞겠다. 네. 잠깐 정리를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재의 비교를 하면 일본도 13년 6개월 동안 상승한 다음에 폭락을 시작했거든요. 그래프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13년 6개월이 되는 때가 이번 달이에요. 6월달, 7월달, 8월달 정도 되겠죠. 13년 1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일본의 쌍봉과 우리나라의 쌍봉이 상당히 비슷한데 일본이 77년 오일 쇼크 후에 바닥을 치고서 올랐을 때 전국은 외봉이지만 동경은 쌍봉으로 빠진 다음에 20년 동안 빠지고 10년 동안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밑에 거는 기존 금리고요. 이건 일본이고. 이건 일본이고요. 동경입니다. 일본 전국이 아니라 이건 동경입니다. 동경. 그다음에 여기다가 케이스 실러지수 실질지수를 놓으면
일본이 상투 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상투를 쳤어요. 케이스 실러 지수가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나라를 넣어볼게요. 이거는 밑에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빨간 게 우리나라 현재의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인데 이때 쌍봉 쳤던 것처럼 오른쪽 봉우리가 높죠. 우리도 오른쪽 봉우리가 높습니다. 얘네는 한 2년 정도 텀이고 우리는 3년 정도 텀인데 이 바닥이 2013년 1월이에요. 이게 일본한테는 77년이고 그렇죠. 77년 5월인가 그렇고 정확히 13년 우리나라는 21년 오른쪽 봉우리니까 지금 26년 2월 그리고 첫 번째 봉우리가 21년 10월. 예. 그러니까 3년 정도의 텀이 텀이 좀 기네요. 우리는 좀 텀이 좀 더 길고 어쨌든 전체 13년 반 정도 상승한 기간은 똑같습니다. 네, 오늘 엘리언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투자라든지 또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엘리언님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